안녕하세요. 내 손주를 뱃속에 품은 채 사라진 며느리를 7년이나 도둑놈이라 원망했는데 진짜 도둑은 한 집에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걸 뒤늦게 알아챈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시장골목 끝에서 칼국수집을 합니다. 오래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 가게에 가마솥 하나로 아들 둘을 키웠어요. 평생 내세울 자랑이 딱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 하나는 친딸보다 더 잘 봤다는 거요. 작은 아들이 데려온 그 애를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알고 끼고 살았거든요. 그런 애를 제가 7년 동안 원수로 알고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누가 흘린 말 한마디에 세상에서 제일 아껴야 할 사람을 두 번 다시 안 볼 원수로 돌려 세워본 적이요. 그 도둑이 대체 누구였는지, 제가 어쩌다 죄 없는 그 애를 그렇게 몰아세웠는지 떨리는 손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우리 영감은 애들이 아직 한창 클 때 갔어요. 우리가 안 좋다더니 손 쓸 새도 없이 반년 만에 떠났지요. 큰애 시연이가 중학생, 작은애 시우가 아직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사내 자식 둘을 데리고 저 혼자 남았는데 가진 거라곤 시장 기퉁이에 새 얻은 칼국수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가마솥이 제 평생 동무였어요. 물을 가득 받아서 멸치를 한 바가지 쏟아붓고 다시마를 큼직하게 썰어놓고 무토막에 대파 뿌리까지 넣어서 푹푹 고았지요. 그 국물이 끓어오르면 가게 안에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확 퍼져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애호박을 썰었어요. 하루에 몇 개나 썰었는지 몰라요. 칼질을 하도 해서 오른손 엄지하고 검지 사이가 늘 부르터 있었고 겨울이면 그 자리가 쩍쩍 갈라졌어요. 갈라진 데 국물간이 배면 따끔따끔 쓰린데 그걸 반창고로 칭칭 감고 또 칼을 잡았지요. 그래도 저는 그 국물 하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거든요. 이 집 국물이 시장에서 제일 진하다고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쓴 사람들이 처마 밑에 길게 늘어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그 줄을 보고 있으면 고단한 것도 갈라진 손도 다 잊었어요. 그 가게 셔터를 저는 1년에 사흘도 안 내렸어요. 명절이고 복날이고 으슬으슬 몸살이 나도 문은 꼬박꼬박 열었지요. 가게가 닫히면 우리 애들 밥줄도 같이 닫히는 거니까요. 정작 제 끼니는 손님상에 못 나가는 부스러기 면이었어요. 솥바닥에 가라앉은 멸치 몇 마리 건져 얹으면 그게 한 끼였고요. 멀쩡한 면은 다 손님 그릇하고 학교 갔다 온 우리 두 녀석 그릇으로 갔지요. 그렇게 살아도 저는 누구한테 손 한 번을 안 벌렸어요. 외상 하나 안 졌고 우리 애들 학교에 낼 돈을 단 하루도 밀려본 적이 없고요. 가진 거 없는 과부라고 사람들이 흉을 봐도 그것만은 안 내줬어요. 저한테는 그게 자존심이었어요. 우리 두 아들은 그 좁은 가게 한 구석이 놀이터이자 공부방이었어요. 학교 끝나면 둘이 나란히 앉아 숙제를 하다가 손님 밀리면 군말 없이 일어나 그릇을 날랐지요. 근데 한 배에서 나온 형제라고 둘이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큰애 시연이는 어려서부터 야무졌어요. 셈이 빨라서 가게 일을 도와도 거스름돈 한 번을 안 틀렸어요. 근데 그 야무진 게 가끔은 좀 서늘했어요. 제 동생이 빵 하나를 더 먹으면 그걸 속으로 꼽아뒀다가 엄마는 시우만 챙긴다고 입을 삐죽이곤 했거든요. 저는 그게 그저 마지 욕심이려니 했지요. 작은 애 시우는 형하고는 영 딴판이었어요. 겁이 없었어요. 불이건 물이건 위험한 데는 제일 먼저 뛰어들고 학교에서도 덩치 큰 놈이 약한 애를 괴롭히면 기어이 그 사이를 막고 서다가 대신 얻어맞고 오는 애였지요. 저는 그 녀석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그 고든 걸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겁없는 녀석이 속은 또 그렇게 살가웠어요. 겨울 새벽에 제가 연탄을 가려고 나가보면 벌써 갈아져 있는 거예요. 이 어린 게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엄마 손 시릴까 봐 갈아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신문 배달해서 돈을 받은 날이었어요. 이 녀석이 시장에서 뭘 사들고 왔는데 빨간 내복이었어요. 제 거요. "엄마,
"가게 추우니까 이거 입고 이래?" 그러면서 제 앞에 척 내미는데 저는 그 내복을 받아들고 가게 뒷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손님 들어올까 봐 소리도 못 내고요. 그 빨간 내복 저 아직도 못 버리고 장롱 깊숙이 두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늘 그랬어요. 사람은 학벌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고두면 된다고요. 가난해도 거짓말 안 하고 남의 거 안 탐내고 살면 그게 제일이라고요. 제가 못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배웠나, 얼마나 가졌나 그런 건 안 봤어요. 그저 고든가 거짓이 없는가 그것만 봤지요. 그 의롭던 시우가 결국 소방관이 됐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들고 와서 그 큰 키를 숙여 넙죽 절을 하는데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들은 다 도망쳐 나오는 불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처음 소방서 제복을 입고 온 날 저는 그 늠름한 모습을 보면서 활짝 웃었어요. 근데 돌아서서는 또 몰래 울었어요. 불 끄러 들어간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못 나오면 어쩌나.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졌지요. 그 불안이 그저 어미의 기우인 줄만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렀어요. 시우가 소방서에 자리를 잡고 큰애 시연이도 장가를 들어 살림을 차리고요. 가게는 여전히 바빴고 저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가마솥 불을 켰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점심 장사를 끝내고 의자에 잠깐 엉덩이를 붙이는데 시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가게로 누구 좀 데려가도 되냐고요. 저는 행주로 손을 닦다 말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우리 무뚝뚝한 시우가 난생 처음 쑥스러운 듯이 웃더라고요. 그 주말 내내 저는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무뚝뚝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우리 시우가 난생 처음 여자를 데려온다는 거잖아요. 어느 어미가 안 설레겠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가게 행주를 새 것으로 갈고 솥에 육수를 평소보다 진하게 올렸어요. 그 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요. 손님 없는 틈엔 거울을 들여다보며 흰머리를 자꾸 매만졌고요. 점심때가 좀 기운 오후였어요.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어요. 시우가 들어오는데 그 뒤로 웬 아가씨가 쭈뼛쭈뼛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키가 자그마하고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얘어요. 백합 같다고 해야 하나? 곱게 빗어묶은 머리에 몇 번을 빨았는지 색이 다 바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이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이는데 그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파란 처녀 손인데 손등이 거칠고 손마디가 굵었어요. 일을 많이 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고 가슴 한쪽이 짠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선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리는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마침 손님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제가 엉겹결에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글쎄 이해가 묻지도 않고 구석에 걸린 앞치마부터 척 두르는 거예요. 빈 그릇을 걷고 행주로 식탁을 훔치고 물수건을 돌리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야무진지 주방에서 10년이란 우리 아줌마보다 나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눈치껏 알아서 척척이에요. 저는 국수를 말면서 그 애를 자꾸 훔쳐봤어요. 저런 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에 밴 거예요. 어린 게 어디서 얼마나 굴렀으면 저럴까. 손이 야무진 애는 마음도 고다요. 저는 그날 그의 손놀림 하나에 마음을 다 줘버렸어요. 손님이 빠지고 나서야 셋이 마주 앉았어요. 시우가 우물쭈물 하다가 그의 얘기를 꺼냈어요. 혜선이가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요. 이 세상에 피부치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애가 고개를 푹 떨구더라고요.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요. 저는 손을 뻗어 그 거친 손을 꼭 잡았어요. 얘야, 고개 들어라. 부모 없는 게 네 죄냐? 피부치가 없으면 이제부터 내가 네 피부치 해주면 되지. 우리 집에 정 붙이고 살면 되는 거야.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 눈물이 참 맑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참 가게 안이 훈훈한데 문에 달린 종이 또 딸랑 울렸어요. 큰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큰며느리는 이 시장 바닥에 영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번쩍이는 가죽 가방을 팔에 걸고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갔지요. 들어오자마자 시우를 보고는 "어머 시동생!" 하면서 입꼬리를 올리는데 그녀는 벌써 혜선이를 위아래로 쑥 긁고 있었어요. 빛바랜 원피스에 거친 손에 주눅든 그의 행색을 한눈에 다 재보더라고요. 큰며느리가 슬그머니 저를 주방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목소리를 착 낮췄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고아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애를 뭘 보고요. 우리 애들 앞날은 생각 안 하세요? 이 가게에 어머님 집까지 그거 노리고 둘러붙은 애면 어쩌시려고. 동네 망신이에요."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도마에 탁 내려놨어요. 저 애가 거짓말을 했냐? 남의 거 한 푼이라도 손을 댔냐? 멀쩡한 사람을 돈이나 노리는 도둑으로 몰아? 사람 됨됨이가 천금이지 학벌이 밥 먹여주디? 손 야무지고 마음 고운 애를 부모 없다고 깔보는 네가 나는 더 부끄럽다. 내 며느리한테 두 번 다시 그딴 소리 마라.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더라고요. 어머님도 참 다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죠. 그리고는 돌아서서 시우랑 혜선이가 앉은 쪽을 한 번 더 보는데 그 눈빛이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셈하는 눈이었어요. 그땐 제가 그 눈빛의 뜻을 몰랐어요. 그저 새 식구가 못마땅한 시샘이려니 그렇게만 넘겼지요. 큰며느리는 일이 있다며 가방을 고쳐매고 휑하니 나가버렸어요. 가게종이 신경질적으로 딸랑거렸지요. 저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혜선이한테 돌아갔어요. 시우가 제 눈치를 한참 살피더니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뗐어요. "엄마, 나 혜선이랑 살고 싶어." 저는 대답 대신 혜선이의 그 거친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는 시우를 보고 그랬지요. "뭘 꾸물거려. 어서 날부터 받아오너라." 혜선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부터 그 좁은 가게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없는 살림에 단칸 셋방에서 시작한 신혼이었어요. 그래도 그 둘은 뭐가 그리 좋은지 마주보면 자꾸 웃었어요. 혜선이는 시집 오자마자 제 가게로 나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찍부터 나와서 제 옆에 딱 붙어 육수 내는 법부터 배웠지요. 멸치는 머리하고 내장을 발라내야 국물이 안 쓴다는 거. 다시마는 끓기 전에 건져야 미끈거리지 않는다는 거. 제가 평생 손으로만 익힌 걸 그 애가 하나하나 받아 적듯이 배웠어요. 손은 또 얼마나 빠른지. 한 달이 지나니까 애호박 써는 솜씨가 저보다 나았어요. 하루는 혜선이가 끓인 국물을 맛봤는데 제가 낸 것보다 더 깊고 시원한 거예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랬지요. "얘야, 인젠 네 손맛이 내 손맛보다 낫다. 이 가게 나중에 다 네 거 해라." 혜선이가 손사래를 치면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그렇게 봄이 두 번, 세 번 지났어요. 근데 아이가 좀처럼 안 생겼어요. 혜선이가 그걸 어찌나 속으로 끓이는지 명절에 조카들 보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등을 쓸어주면서 다 때가 있다고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시우가 근무복 차림 그대로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데 그 무뚝뚝한 여성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어머, 나 아빠된대." 저는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혜선이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결혼 3년 만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 가게에 대르리의 손주가 생긴 거잖아요. 시우는 그날 온 시장통을 다 돌면서 자랑을 했어요. 국수집 둘째가 아빠 된다고요. 근데 그 경사에 가시도 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큰며느리였지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도 참 단칸방 살림에 애는 무슨 분유값 기저귀 값은 누가 대고요."
제가 혜선이 손에 미역 한 줄기라도 더 쥐어주면 맏며느리인 자기는 찬밥이고 시동생들만 사람이냐고 입을 삐죽였어요. 좋은 일에도 꼭 한마디씩 가시를 박았지요. 저는 번번이 혜선이를 감쌌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동서 좀 챙기면 어디가 덧냐냐고요. 그럴 때마다 큰애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지요. 동서 사이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는 그게 그냥 사람 사이 시샘인 줄로만 알았어요. 우리 큰아들 시연이는 그 사이에서 늘 어정쩡했어요. 큰며느리가 밤마다 "어머니는 옛날부터 둘째만 끼고 돌았다. 당신은 늘 뒷전이었다고 귀에 못을 박는데 큰아들은 아니라고 한마디를 못하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 침묵이 나중에 어떤 화가 되어 돌아올지 저는 그땐 정말 몰랐지요. 그래도 그 가시돋친 말들이 우리 집 봄날을 다 망치진 못했어요. 쉬운을 쉬는 날 가게에 들르면 혜선이를 불러다 앉혀놓고 제법 불러온 그 배에 가만히 길을 갖다 댔어요. 무뚝뚝한 녀석이 배에 대고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한참을 소곤거리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뭐 하냐고 물으니 시우가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애 태명지였어. 튼튼히. 아무데도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만 자라라고. 저는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했어요. 아직 콩할 만한 게 벌써 우리 집 막내가 된 거잖아요. 혜선이가 동그란 배를 쓰다듬으면서 튼튼아 하고 나직이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배가 남산만해진 혜선이를 보면서 시우는 날아갈 듯이 들떠 있었어요. 다음 비번 날 혜선이 정기검진에 따라가겠다고요. 검진 끝나고 둘이 아기 침대도 보러 갈 거라고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불렀지요. 그날 아침 시우가 혜선이 손을 잡고 가게에 들렀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 잘 챙기라고, 길 미끄러우니 운전 조심하라고 저는 그 등 뒤에 대고 몇 번이나 일렀어요. 시우가 빙긋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빗속으로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날 오후 점심 장사를 끝내고 저는 시우가 사다 준다던 아기 침대 생각에 혼자 실실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제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였어요. 빗길에 차가 우리 시우가 저는 그다음 말을 다 듣지도 못하고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요. 택시 안에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몰라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와이퍼가 아무리 닦아내도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서 쏟아지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병원에 도착하니 흰천이 덮인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라고요. 손쓸 새도 없었다고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흰천을 걷었는데 우리 시우가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머리가 이마에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혜선이도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어요. 만삭의 몸으로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응급실에서 겨우 깨어났어요. 근데 이번엔 하열이 붙여서 뱃속 아기까지 잃을 뻔했지요. 며칠을 그렇게 사색이 되어 누워 있었어요. 첫눈으로 아기는 붙들었지만 깨어난 그 애는 넋이나가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검진 잘 받고 아기 침대까지 골라서 그걸 트렁크에 싣고 오던 길이었대요. 차 뒷좌석엔 그 하얀 아기 침대 상자가 그대로 실려 있었다더라고요. 우리 시우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지 색시랑 지 새끼 챙기는 일이었어요. 저는 빈소를 차리고 시우 영정사진을 거는 자리에서 그대로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충격에 탈진까지 겹쳐서 저는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가 3주를 누워 있었지요. 정신이 들었다 또 까무룩 넘어갔다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시우 장례를 저는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흐릿한 정신에 얼핏 본 것도 있고 한참 뒤에야 들은 것도 있지요. 혜선이는 그 만삭의 몸으로 빈소를 지켰대요. 남편 영정 앞에서 조문객들 국밥상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요. 부모도 피부치도 없는 그 애한테 이제 세상에 남은 거라곤 뱃속 아기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누구 하나 그 애들을 앉아 쉬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상을 나르다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더라고요. 그 빈소를 사실상 휘어잡은 사람은 큰며느리였어요.
제가 병상에 눕고 시우가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집 안방 번세가 통째로 큰며느리한테 넘어간 거예요. 부의금 봉투를 챙기는 것도 문상객을 맞는 것도 다 그 아이 손을 거쳤지요. 3주 동안 저는 병상에서 자꾸 헛것을 봤어요. 시우가 어릴 적 그 작은 손에 빨간 내복을 사들고 가게로 뛰어 들어오는 꿈이요. 엄마 추우니까 이거 입으라고 제 앞에 척 내미는 꿈. 그러다 눈을 뜨면 천장만 하얘어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저는 딱 한 가지가 걸렸어요. 혜선이는 뱃속 그 아기는 누가 챙기고 있나? 그 생각을 붙들어 보려고 애쓰다가 저는 또 까무룩 정신을 놓았습니다. 제가 그 3주를 병상에서 죽었다 깨어났다 하는 동안 우리 집에선 천벌받을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7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혜선이가 그날의 일을 다 털어놓은 건 아주 한참 뒤의 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어린 것이 저 없는 사이에 혼자 겪은 일이에요. 시우 장례를 치르고 혜선이가 빈 신혼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였대요. 퇴원은 했어도 몸이 성치 않았지요. 그 방으로 큰며느리가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아주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러더래요. 혜선아, 어머님이 어제 잠깐 정신이 드셨는데 네 얘기를 하셨어. 너 때문에 시우가 죽었다고. 멀쩡한 아들 병원 데려간다고 끌고 나간 게 너라고. 다신 너를 며느리로 안 보겠다셔. 혜선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대요. 그렇잖아도 그 사고가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던 애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니까 그 애한텐 그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어요. 큰애가 거기서 한술 더 떴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 애 낳으면 그 핏줄만 데려가고 너는 빈손으로 내보내겠다고. 그러니까 혜선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네가 알아서 사라져 주는 게 도리 아니겠니? 그래도 혜선이가 어머님을 직접 뵙겠다고 했대요. 자기기로 듣기 전엔 못 믿겠다고요. 근데 큰애가 그 앞을 딱 가로막았대요. 병원? 얼씬도 마라. 너 그 얼굴 보면 어머님 충격받아서 또 넘어가셔. 지금 사경을 헤매시는 양반이야. 너 때문에 어머님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땐 네가 책임질 거니? 그 한마디에 혜선이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기분이 들었대요. 부모도 없고 피부치도 없고 남편마저 그렇게 갔는데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기댈 때가 시어머니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등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얼마 전 그 사고로 아기까지 잃을 뻔했던 애한테 그 아기를 빼앗아 가겠다니. 그의 머릿속엔 이제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아기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으로 지킨다. 도망치기로 마음먹은 그 밤이었대요. 혜선이는 그 빈방에 앉아서 옷장에 걸린 시우 소방서 작업복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대요. 아직 남편 냄새가 남아있는 그 옷을요. 그러다 휴대폰을 들여다봤대요. 큰애가 보낸 문자를 몇 번이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요. 어머님이 너 꼴도 보기 싫으시단다. 애 낳으면 데려갈 테니 알아서 사라져라. 그 문자 한 통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혜선이는 그걸 차마 못 지웠대요. 지워버리면 자기가 왜 그 집을 나왔는지조차 거짓말이 된 것 같았다고요. 그 한 통을 그 애는 7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날이 밝기 전에 혜선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렸어요. 갈아입을 옷 몇 가지 하고 시우 사진 한 장,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는 쓰던 번호를 끊어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집을 나섰어요. 만삭의 무거운 몸으로 어둠 속으로요. 제가 병상에서 눈을 떴을 땐 세상이 통째로 바뀌어 있었어요. 3주 만이었어요. 눈을 떠보니 우리 시우는 벌써 한줌제가 되어 있고 며느리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정신이 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게 혜선이었어요. 만삭이던 그 애가 그의 뱃속 손주가 어찌 됐나 싶어서요. 근데 큰애가 제 손을 잡고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충격 받으실까 봐 차마 말을 못했는데 혜선이 짐 싸서 나갔어요. 장례 치른 지 보름도 안 돼서 웬 남자랑 눈이 맞았다지 뭐예요? 만삭에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우리 혜선이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이 추슬려지기가 무섭게 발이 닳도록 그 애를 찾아 나섰어요. 옛날 번호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었어요.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들어왔지요. 그에 살던 단칸방을 찾아갔더니 벌써 딴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친정이라도 있으면 수소문을 할 텐데 보육원에서 자란 애라 물어볼 핏줄 하나가 없었어요.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헤매다가 저는 결국 무릎이 꺾였어요. 정말 배신하고 떠났구나. 시우 없으니 이 가난한 집 미련 없이 등졌구나.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슴 한구석에선 자꾸 딴소리가 났어요. 그 야무지고 착하던 애가 왜? 그 자책이 7년을 따라다녔지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시우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영정 앞에서 며느리를 원망했어요. 핏덩이 손주까지 데리고 사라진 그 애를요. 근데 그 원망 끝엔 사무치게 보고 싶은 마음이 꼭 따라붙었어요. 태어났으면 7살, 8살은 됐을 그 손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시우를 닮았을까? 원망하다, 그리워하다. 그렇게 그 모순을 끌어안으며 살았지요. 그 7년 동안 혜선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그저 가슴에 묻은 셈 치고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았지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거르지 않고 해온 일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칼국수를 한 솥 끓여서 형편 어려운 동네 무료 급식소에 이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그냥 못 지나치던 우리 시우가 자꾸 생각나서 그거라도 하자 싶어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달에도 저는 칼국수를 한 솥 가득 끓였어요. 그리고는 그 무거운 솥을 차에 싣고 늘 가던 그 동네로 길을 나섰지요. 저는 급식소 한쪽에 가마솥을 걸고 김이 펄펄 나는 칼국수를 퍼주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동네 형편 어려운 분들이 그릇 하나씩 들고 줄을 서요. 허리 굽은 노인들, 일거리 없는 젊은 사람들. 저는 그 줄을 보면서 한 그릇이라도 더 따뜻하게 퍼주려고 국자를 부지런히 놀렸지요. 줄 맨 끝에 사내아이 하나가 서 있었어요. 7살이나 됐을까? 어른도 없이 혼자였어요. 살이라고는 없이 비쩍 마른 게 한겨울인데 얇은 점퍼 하나 달랑 걸치고요. 콜록콜록 마른 기침을 연신 해대는데 기침할 때마다 그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볼은 또 열이 오르는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지 차례가 오니까 그 애가 두 손으로 그릇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요. 그 순간 국자를 든 제 손이 그대로 멎었습니다. 쌍꺼풀 없이 서글서글한 그 눈매, 무슨 말을 하려다마는 그 야무진 인매, 그게 우리 이 시우였어요. 죽은 내 아들을 7살로 줄여놓은 것만 같았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가마솥 손잡이를 덥석 붙들었어요. 저 아이가 대체 왜 우리 시우 얼굴을 하고 여기 서 있나. 가슴속에서 설마 설마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어요. 7년 전 그 뱃속 아이가 살았으면 딱 전화일 텐데. 근데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요. 그 애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저 한 그릇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갖다 드리게요. 엄마가 일하느라 며칠째 제대로 못 드셔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그릇에 면을 수북이 담고 따로 한 그릇을 덮어서 비닐봉지에 꽁꽁 쌌어요. 그 애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저는 그 작은 뒷모습에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그 애를 불러 세웠지요. "이 애야, 엄마가 어디 계시니?" 그 애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어요. 슬레이트 지붕들이 미로처럼 다닥다닥 붙은 그 골목은 맨 끝이요. 그 애가 따뜻한 비닐봉지를 가슴에 소중하게 품고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제 발이 저절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홀린 사람처럼 그 작은 등을 따라 좁은 골목을 더듬어 들어갔지요. 아이는 어느 낡은 집 앞에서 멈춰서더니 시멘트 계단을 밟고 반 지하로 내려갔어요. 저는 그 반지하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열에 들뜬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기침을 다독이는 한 여자의 나직한 목소리도요. 7년이 지났어도 제가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을 열었어요. 한평 남짓한 방이었어요. 벽엔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오르고 장판은 군데군데 뜯어지고 외풍에 한기가 도는 그런 방이었지요. 그 차가운 방 얇은 이불 위에 아까 그 아이가 열에 들떠 누워 있었어요. 머리맡엔 다 식은 약봉지가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 아이 곁엔 한 여자가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면서요. 인기척에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어요. 혜선이었어요. 7년 새 그 곱던 얼굴이 10년은 더 폭삭 늙어 있었어요. 핏기 없이 야윈 얼굴에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 그 백합 같던 아이가요. 우리 둘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혜선이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이 꺾였어요. 그리고는 열에 들뜬 그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었어요. 더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이 작은 것이 우리 시우가 세상에 남기고 간 핏줄이라는 걸 그 얼굴이 다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혜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절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애까지 뺏어가신다기에 이 아이만은 지키려고 저 혼자 도망쳤어요. 죄송해요. 미워해? 내가? 얘야, 내가 언제 너를 미워한단 말을 했다는 거냐? 난 너를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미워한 적이 없다. 너 찾으려고 발이 닳도록 헤맸어. 근데 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혜선이가 멍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그랬다고요. 어머님이 깨어나서 너 때문에 시우가 죽었다고, 애만 데려가고 너는 빈손으로 내쫓겠다고 하셨다고. 그러더니 혜선이가 서랍 깊숙이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어요. 7년을 차마 못 버린 그 폰을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더니 저한테 내밀었어요. 거기 큰애 이름으로 문자 한 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너 꼴도 보기 싫으시단다. 애 낳으면 데려갈 테니 알아서 사라져라. 그 글자를 읽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큰 며느리였어요. 내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던 그 사이에 한쪽에선 이 어린 것을 거짓말로 내쫓고 또 한쪽에선 나한테 혜선이가 배신하고 나갔다고 못을 박은 사람이 7년을 우리 둘을 감쪽같이 갈라놓고 속인 게 다른 누구도 아닌 한 집 식구였어요. 저는 혜선이 그 거친 두 손을 와락 그러지었습니다. 혜선아, 그 딴 남자 어쩌고 하는 소리 나는 단 한순간도 안 믿었다. 우리 시우가 마지막까지 한 일이 뭔지 내가 다 아는데 너 검진 데려가고 그 아기 침대 보러 갔다 오는 길이었잖니. 죽는 순간까지 챙긴 게 너랑 이 아이였는데 내가 미안하다. 7년이라 이 못난 어미가 너를 이 지옥에 혼자 두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제품에 안긴 그 아이가 펄펄 끓고 있었어요. 이마가 불똥이었어요. 마른 기침이 뱃속에서 그르렁 그르렁 끓는 게 예사 감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작은 몸을 둘러 업었어요. 한 손으로 혜선이 손을 잡아 끌고요. 울고 자시고 할 새가 없었어요. 일단 이 아이부터 살리고 봐야 했으니까요. 그 길로 큰 병원 응급실로 내달렸어요. 폐렴이라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 어린 것이 7년을 추운 방에서 못 먹고 자라다 결국 폐까지 상한 거예요. 입원실 침대에 링거를 꽂고 잠든 그 작은 몸을 보는데 저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저는 전화를 한 통 걸었어요. 우리 시우랑 한솥밥 먹던 소방서 후배 민호한테요. 시우 마지막 그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요. 민호가 제 목소리를 알아듣더니 한참을 말을 못 잇다가 겨우 입을 떼더라고요. 어머님, 시우 형 형수님 임신했다고 저희 앞에서 애처럼 펑펑 울었어요. 아빠 된다고요. 그날도 비번에 형수님 산부인과 모셔다 드리고 아기 침대 보러 갔다 오던 길이었고요. 형이 그렇게나 좋아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에 쥔 전화기를 으스러지게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시우가 그렇게 좋아하다 간 그 자리를 큰애는 딴 남자랑 도망간 며느리로 더럽혔어요. 죽은 사람 명의까지요. 그 순간 7년 묵은 슬픔이 시뻘건 불덩이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민호한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기 시작했지요. 하준이가 병상에서 차차 기운을 차리는 동안 저는 한 방울도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근차근 준비했지요. 변호사를 찾아가고 하준이 유전자 검사도 받아두고 혜선이가 7년을 품고 있던 그 낡은 휴대폰도 복사해뒀고요. 준비가 다 됐을 때 저는 온 식구를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내외 친척 어른 몇이 둘러앉았어요. 큰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나이도 번쩍이는 가방을 옆에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요. 제가 혜선이랑 하준이 얘기를 꺼내자 큰애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근데 이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더라고요. 어머, 그 애가 돌아왔어요? 쥐발로 나간 애가 언제 와서 무슨 염치로? 어머니도 참 그런 애를 또 거두시려고요? 저는 큰애를 가만히 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지요. 큰애야, 너 7년 전에 혜선이한테 무슨 말을 했냐? 큰며느리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받아쳤어요. 제가 뭘요? 그 애가 알아서 보따리 싸서 나간 거지. 제가 등 떠밀기라도 했답니까? 저는 말없이 탁자 위에 그 휴대폰을 올려놨습니다. 화면엔 경자 이름으로 보낸 문자 한 통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어머님이 너 꼴도 보기 싫으시단다. 애 낳으면 데려갈 테니 알아서 사라져라.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큰애 얼굴에서 핏기가 쓱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발뺌을 하려고 들었어요. 그게 제 번호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도용했을 수도 있죠. 바로 그때 제가 일러둔 대로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우랑 한 불구덩이를 드나들던 후배 민호가 들어왔지요. 민호가 큰애를 똑바로 보면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시우형 형수님 임신했다고 저희 소방서 식구들 앞에서 애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 된다고요. 사고 나던 그날도 비번에 형수님 산부인과 모셔다 드리고 아기 침대 보러 갔다 오던 길이었고요. 민호 목소리가 부르르 떨렸어요. 근데 형수님이 딴 남자랑 어쩌고 하는 그 소리 대체 누가 지어냈습니까? 죽은 형 명예를 누가 그렇게 짓밟았냐고요? 큰애는 입만 달싹일 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제야 큰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태 묵묵히 듣고만 있던 사람이요. 지아내를 돌아보는데 얼굴이 백지장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었어? 그 카톡 당신이 보낸 거야?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실 때 당신이 만삭의 재수 씨를 그렇게 내쫓았냐고. 큰며느리가 아들 팔에 매달렸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다 우리 애들 생각해서 그랬어. 이 집이며 가게 건물이며 다 우리 애들 거 돼야 하잖아. 근데 그게 굴러들어온 고아 자식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7년 묵은 그 속내가 제 입으로 그렇게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큰아들이 그 손을 딱 뿌리쳤어요. 그러자 큰며느리는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시우애인지 누가 알아요? 어디서 딴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 한 장을 탁자에 탁 내려놨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하준이가 틀림없는 우리 집 핏줄이라고 거기 똑똑히 박혀 있었지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짚으면서 말했습니다. 더 지어낼 거짓말 있으면 어디 해봐라. 큰며느리 입이 그대로 다물어졌어요. 가게 건물도 이 집도 한 푼도 빠짐없이 우리 시우 핏줄인 하준이 앞으로 돌려놨다. 변호사 통해서 다 정리해놨으니 너희가 인제 와서 군말할 생각 마라. 저는 큰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너 죽은 사람한테 누명 씌우고 만삭의 임산부를 거짓말로 길바닥에 내쫓은 거 그게 죄가 안 될성 싶으냐? 조용히 나가면 여기서 끝낼 거다. 근데 한 번만 더 우리 식구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나도 법대로 할 거다. 어쩔래? 큰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또 뭐라 변명을 하려고 입을 달싹였어요. 근데 큰아들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만하라고. 짐 싸서 나가라고.
제 입으로 그렇게 내뱉고는 큰며느리를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7년을 우리를 감쪽같이 갈라놨던 그 거짓말이 그렇게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았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서 있다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까지 집이고 가게고 인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제 진짜 식구들이 기다리는 곳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하준이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그날부터 하준이는 거짓말처럼 기운을 차렸어요. 폐렴이 가라앉고 열이 내리고 헬스카던 볼에 차차 살이 올랐어요.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방 한 칸이 그렇게 무서운 약이더라고요. 며칠 만에 그 애가 침대에 일어나 앉아 죽 한 그릇을 싹 비우는데 저는 그게 어찌나 대견한지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준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혜선이랑 그 애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곰팡내 나는 반지하엔 단 하루도 더 둘 수가 없었지요. 햇볕 잘 드는 방을 하나 내주고 보송보송한 이불을 깔아주는데 7년 전 빈손으로 집을 나섰을 혜선이 모습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푹 쉬고 나더니 혜선이가 슬그머니 가게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옛날처럼 앞치마를 둘러매더라고요. 그 애가 반죽을 치대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는 그 손길이 영락없이 옛날 그대로였어요. 우리 시우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손맛이요. 식어있던 가게에 다시김이 펄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하준이가 가게 안쪽에서 숙제를 하다 말고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나 크면 아빠처럼 불 끄는 아저씨 될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지 알비 얼굴도 모르고 자란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 애를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그래, 우리 하준이는 꼭 그렇게 멋진 사람 되라고요. 그렇게 저한테도 드디어 진짜 봄이 왔어요. 7년을 갈라놨던 거짓말이 거치고 나니 영영 잃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돌아오고 얼굴 한번 못 봤던 손주가 제 품에 안겼어요. 도둑 맞은 그 7년은 이제와 다시 못 돌려받겠지요. 근데 앞으로 남은 세월만큼은 이 두 식구랑 따뜻하게 살아보려고요. 밤마다 저는 시우 영정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을 올려놓고 그래요. 시우야, 엄마가 늦었다. 너무 늦게 찾았어. 근데 이제 네 색시랑 네 새끼 이 엄마가 끝까지 잘 챙길 테니까 너는 거기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있어라. 우리 하준이 너를 어찌나 빼닮았는지 그렇게 씩씩하단다. 자, 우리 사이다 라디오 여러분, 오늘 정순자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거지하다 말고 빨래 개다 말고 가슴이 먹먹해서 한참을 그러고 계셨던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7년이에요. 그 긴 세월을 세상에서 제일 아끼던 며느리를 자식 버리고 도망친 도둑으로만 알고 원망하면서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원망 끝엔 늘 사무치게 보고 싶은 마음이 따라 붙었더랬죠. 미움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리움이었던 거예요. 한 집에 살던 사람의 거짓말 한 통이 그들을 7년이나 생판 나무로 갈라놨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 하나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잖아요. 누가 옮긴 말 한마디에 오해 한 자락에 등을 돌렸는데 막상 명절이며 생일이며 돌아오면 제일 먼저 눈에 밟히는 그 얼굴이요. 입으론 모질게 원망해도 속으론 늘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여러분, 순자 어머니를 좀 보세요. 도둑 맞은 세월은 다시 못 돌려받아도 빼앗겼던 그 봄날만은 기어이 두 손으로 되찾으셨잖아요. 신이면 어떻고 예수님은 또 어때요? 우리 인생 진짜 봄은 지금부터 피어도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요, 자식 걱정, 살림 걱정 다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그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신 건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곧고 단단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서 끝끝내 그 자리를 지켜내신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끓여 드시고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주무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